이번 시간은 금융상식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용어 자체가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이 용어와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죠. 즉, 기업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내에서의 혁신이 있을 것이고 기업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혁신이 있을 거예요. 기업 내에서는 R&D를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게 되겠죠. 기업 외에서는 협력 관계, 협약 관계에 의거해서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혁신이라고 부르죠. 클로즈적인 측면들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어져서 보다 더 큰 그런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 경영 철학 중에 많이 만들면 팔렸던 생산 시대가 있고, 그 생산 시대 자체는 공급보다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게 된다면 경쟁사보다 잘 만들면 팔리겠지. 안 팔리니까. 이 제품지향적인 철학에서 그래도 안 팔리니까 뭐 하겠어요? 판매지향적인 측면들로서 기업의 철학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계획되어진 품목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왜 안 팔릴까 생각했더니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니즈와 원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뭔가 보아야지, 시청해야지 하면 TV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벽걸이인지 평면인지 몇 인치인지 이런 것들이 원치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맞춰서 생산해서 공급하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정보가 되겠죠. 이 정보가 경쟁사보다 빠르게 수집이 되어지고 빠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거예요. 이러한 정보가 경쟁 우위의 요소가 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생산자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게 돼요? 소비자에게 맞추게 되겠죠.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럼 시장이 영어로는 마켓이죠. 그 시장 지향적인 활동들에 대한 표현들로 ing를 붙여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럼 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하려면 빠르게 공급해야 되겠죠. 소비자는 저렴하면서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물건을 받기를 원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자가 중간에 놓여 있는 중간 단계가 있을 텐데, 원부자재 공급업자는 생략을 하고요. 이 중간 단계만 생각해 보면, 중간 단계는 상거래적인 활동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생산자가 도매상과 협상하고, 도매상이 소매상과 협상하고, 그리고 비로소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이라는 지향적인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지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궁극적인 그런 공급망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인이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자연인이에요. 경제활동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업,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 중에 이제 기업이 대표적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은 아닌데 경제 활동하고 세금도 내요. 우리도 그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거는 그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듯이, 생산자들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관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역 사회 내에서의 한 자연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있다. 그런데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죠.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이 지역사회의 영리활동도 하지만 그 영리활동 자체보다 지역사회의 이 같이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이라는 개념들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부 자체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예입니다만 외부적인 측면들의 결합도 중요한 정보화 사회처럼 혁신이라는 것도 기업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업 외부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자신의 책에서 주창한 단어로 개방형 혁신으로 알려졌죠. 혁신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지식은 한 조직 내에 모여 있기보다 여러 조직이나 개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외부의 기술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적응력과 협업이 필요하고 통제보다는 개방적 협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비교 우위 유지를 위해 기업의 혁신 전략과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폐쇄형 혁신에 대비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 사회적 책임 투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영리활동만 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이 어려워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있고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전제하면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시겠어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사회적 책임 투자예요.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추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분식 회계 같은 거예요. 받아야 될 돈을 과다 계산해서 많이 받는 것처럼 한다든지 비용이 발생한 것을 계속 다음 기수로 넘겨서 마치 많이 안 발생한 것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초 앨런 월트콤 등의 추문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이 잘 번다라는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ESG, 윤리,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사회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고려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기업을 모아 사회 책임 투자 펀드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착한 펀드라고 불리게 되죠.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 투자, 책임 투자 지수로는 KRSRI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그런 조직이 있죠. 그 조직 혹은 뭐 기업이 있을 텐데 그걸 지원하는 사업에 펀드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환경 같은 것들에 지역사회의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SRI가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관련 종목들을 구성해서 또 발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기관 투자자 책임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가 있게 되죠.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의뢰한다라고 하면 잘할까?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0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하고 일본은 14년부터 도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1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의한 원칙에 관련된 내용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면 수탁이죠. 그걸 받으면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게 맡긴 수탁자 뭐 어떻겠어요? 잘 해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교통신호등이 중요하듯 원칙이라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 책임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죠.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 일 있다면 정말 신의 성실을 다해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상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인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기관의 이익이 되는데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기준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죠. 그럼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주총,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함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을 설정하게 되면 그 원칙 하에 행동이라는 것이 체계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옴니 채널이에요. 옴니 채널은 뭐냐면 어떤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소비자가 백화점을 가요. 그럼 백화점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마트를 가요. 그럼 마트의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뭐 홈쇼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홈쇼핑이 적립이 돼요. 이러한 것들을 멀티 채널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주문하면 여기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묶는 거죠. 만약에 이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라면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뭐 예를 들어 온라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온라인에 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걸 백화점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적립이 공유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옴니 채널이에요. 모든 것, 모든 방식으로, 모든 곳에 라는 접두사 옴니와 유통 경로를 뜻하는 채널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부분들은 여러 채널이라는 의미로 멀티 채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소비자는 멀티 개념으로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옴니 채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부터 모바일 스토어 등 쇼핑 장소가 다양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각 채널 특성을 결합,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쓰든 동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옴니 채널의 지향점이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 장수 리스크예요. 장수, 오래 산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뭐 보건, 복지적인 측면들이 탄탄하다는 의미니까요. 근데 왜 리스크라고 그랬을까요? 위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위험하면 데인저죠. 그런데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은 내가 100개 만들면 100개 다 팔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팔려서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하고 성장할 수 있어. 그럴 확률이 높아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상황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그 불확실성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에 의해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불확실성 하에 손실 위험이 리스크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아서 이 리스크가 발생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연금의 연령대들이 오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금 등의 수령자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생기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지출되어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소진될 위험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장수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연령대가 길어지게 되면 그에 맞는 그 품목의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독립투자자문업자예요. 투자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업자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정보 비대칭성은 뭐냐면
우리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상대방과 계약을 해요.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일정한 내용을 담은 오퍼, 청약을 해요. 판매하는 사람이 하든 구매하는 사람이 하든 누군가는 오퍼를 하고 그 일방이, 그러니까 쌍방 계약 중에 한 명이 오퍼를 하면 그 일방 쪽, 받은 쪽은 acceptance, 승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환 과정을 통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 좀 깎아줘요. 이거 손해보면서 팔아요 라고 하는데 구간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금액이 있고 협상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받아야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한쪽은 모른다 그러면 알고 있는 쪽에서의 협상력은 훨씬 더 커지겠죠. 뭐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모른다. 그럼 이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인가 보다. 내가 생각한 거와 맞네 하고 구매할 거예요. 구매하는 사람이 이 구간을 알고 판매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이 구간을 얘기하겠죠. 야, 내가 팔 수 있는 최저인데 그래 팔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정보가 중요한 사회인데 그것이 비대칭 갖게 되면 누군가는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자 자문업자는 왜 이 이야기를 전제로 출발하느냐 하면 투자 회사와 고객 간 정보 비대칭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간에 해소시켜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문이 가능한 업자를 독립투자 자문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독립적인 개인 자산관리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은퇴 시점 혹은 연금 개시 시점 펀드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라는 걸 하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연금이 개시된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연금 수령하는 시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금의 지급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개시할 때는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보다 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뭐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라서 고수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익이 많은 곳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죠. 이렇게 개시가 되면 연금 수령에 가까울수록 손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 저위험, 그러면 수익은 저수익인 상품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야 지급이 보장이 될 수 있거나 확정이 될 수 있거나 확률적으로 지급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조정이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죠. 투자에 어디 할 것인지 이것을 내가 직접 하는가 아니면 알아서 하는가를 볼 때 그 알아서 하는 조정해 주는 게 이제 타겟 관련된 데이트 펀드인데 한번 보죠. 미국 등에서 일반적인 연금 자산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연금 개시 시점에 자동적으로 자산 매분을 시행하는 펀드예요. 기존 연금저축 펀드 등의 경우 투자자 스스로가 적합한 시기, 적합한 주식, 채권 비중을 판단 전환해야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데이트 펀드의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이 다가올수록 펀드 자체적으로 투자 자산 구성을 재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가 그에 따라서 펀드 운영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뭐 단어 그대로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은 로봇이 개인 자산의 운용을 자문,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O2O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의 이 활용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월마트의 픽업 투데이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같은 날 마트에 가서 그거 받아오는 거예요. 아마존의 픽업 락커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매장 내 락커, 이 배정된 락커에서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오더라는 건 가면서 주문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많이 들으셨던 카카오 택시 뭐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타고 가시니까요. 그 다음 프로 보노예요.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할 때 이제 프로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약어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 공공을 위해 경영자문, 뭐 멘토링, 교육 등의 봉사를 할 때 프로보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가계소득인데 이것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겠죠. 가족 구성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총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가족의 총소득. 그 다음 세이의 법칙이에요. 근데 케인즈가 이제 사용한 용어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이제 주장으로는 이제 케인즈가 사용한 이 용어의 세이라는 것은 프랑스 경제학자의 이름을 땄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이의 법칙의 내용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고전학파의 이론인데 공급을 하겠다. 그럼 공급에 따른 인력이 들어가고 인력은 소득이 생기고 그 공급을 소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 보시면 공급이 되면 생산물 가치만큼 소득이 창출되고 이 소득은 수요로 나타나서 결국 초과 공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 윈블던 효과인데 윈블던은 이제 테니스죠. 영국에서 개최가 돼요. 그런데 우승자가 영국이 아니에요. 외국 선수들이 주로 우승하죠. 그에 빗대서 만든 효과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거나 외국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윈블던 효과예요. 그 다음 로렌츠 곡선인데 미국 통계학자 로렌츠가 주장한 거예요. 소득 분포의 불균등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도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수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차이를 한 번에 인식하기 힘들 때 그 한 번에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도표예요. 아무 수치나 도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죠. 도표를 나타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적정한 도형으로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로렌츠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포라는 것이 균등한가 균등하지 않은가를 통계적으로 누적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래서 X축에 소득자 수의 누적 배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자의 누적 배분율이래요. 여기가 이제 소득자 수가 되겠죠. 배분율이나 누적 이건 생략했어요. 그리고 Y축은 소득 금액의 누적 배분율이에요. 그럼 소득자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금액이 최종적인 합계가 같아져야 되겠죠. 우리도 그 1.5km 달리기 할 때 100m처럼 달리면 다 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인 측면이라면 누적되어지면 그 누적이 조직 구조화된 형태처럼 조직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스트레이트지 계층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형태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균등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 균등에 로렌츠가 조사했더니 그런 모양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라고 나타나는 거죠. 즉, 잘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구간에 있어서 이 차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끝지점으로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것이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면적에 따라서 불평등 면적이라고 표현들을 하고요. 불균등 면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불균등하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구조가 아닌 이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그레샴의 법칙인데 악화와 양화가 동일한 액면 가치를 갖고 유통이 됐을 때 양화는 유통되지 않고 악화만 유통된다는 거예요. 악화만이 명목 가치로 유통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똑같이 24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쪽은 정말 24K고요. 이쪽은 도금도 좀 한 24K가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양화고 얘는 악화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악화가 유통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불할 때 양화를 내주겠어요? 악화를 내주겠어요? 악화 내주려고 그러겠죠. 양화는 불안하니까. 그럼 얘는 유통 안 되고 얘는 유통이 될 거예요. 이것이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피셔 효과인데 시중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효과예요. 시중의 명목 금리는 뭐 5%를 지불하겠다는지 하면 명목 금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실질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합계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중 명목 금리가 15%라고 할 때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8%면 실질 금리는 7%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명목 금리가 실질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 금리라고 그랬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실질 금리를 낮춘다. 그럼 명목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금리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음으로 인해서 그 통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더블 딥인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현상이에요. 이중 하강, 이중 침체. 그래서 더블 딥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더블 딥에 빠지게 되면 이전보다 상황은 더욱 악화가 돼요. 그래서 소비 침체, 뭐 재정 적자 같은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럼 탈출해야 되죠. 더블 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내에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듯이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죠. 성공하면 바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급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큰 부정적인 영향 없이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단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경기에 큰 영향 없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출구,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빈세예요. 통화거래세.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1 환율은 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달러에 1,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달러가 5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달러를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500원이 1달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를 바꿀 수 있었던 걸 몇 개를 바꿔요? 2개죠. 주는 돈이 2개예요. 반면에 가격이 2,000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1달러를 위해서 얼마를 원화를 더 줘야 돼요? 2,000원을 더 줘야 돼요. 상황에 따라 수출업자, 수입업자는 그 $1 확률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누군가는 좋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 좋을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이 되느냐? 과거에는 뭐 수렵할 때 뭐 자급자족하다가 다른 부족하고 다투어서 뺐거나 근데 뭐 가족 이룰 수는 없으니까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발전을 하는데 물물 교환을 하면 서로 단위가 틀리죠. 소와 돼지를 바꾼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용을 해줄 수 있는 화폐가 나오죠. 이러한 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단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표현해 줄 수 있죠.
그 화폐의 단위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 써요. 원 쓰죠. 미국 달러 쓰고 뭐 위안화, 엔화 다양한 그런 화폐 단위들이 존재하게 돼요. 서로 다른 화폐 단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통화량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원, 달러가 달라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통화의 교환 비율에 의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돌아와서 국제 투기 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모든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통화라는 부분들이 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토빈세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줄,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것으로 통화거래세가 거래 비용을 높이게 되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원래 세금이 없을 때 100을 지불했는데 세금 때문에 150을 지불한다. 그러면 거래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세금 때문에 변동되어지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안정화하고 국가 통화 정책이 있을 때 그 국가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프트 패치인데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침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승할 거야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소프트 패치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2002년 앨런 그랜스펀 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 골프장에서 치기 어려운 걸 라지 패치라고 하는데 그에 빗대어 쓴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소프트 패치라는 단어를 써서 그 유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엔젤 개수인데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그 순수한 부분들이 이제 천사 같기도 하고요. 엔젤이에요. 즉 먹고 살고 소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소비되어지는 금액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것이 많은가 적으냐를 따져서 또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분석할 수도 있고. 가계 총 지출에서 취학 전후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비율을 엔젤 계수라고 하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엔젤 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선진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 저성장, 고물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경기 침체로. 이러한 것들의 표현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 다음 스크루플레이션인데 스크루는 쥐어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이에요. 쥐어짤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체감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번째 줄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을 때 쥐어짤 만큼 짠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 캐리 트레이드인데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100원이에요. 내가 100원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100원을 다 주고 구매하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느냐 상황을 만들어 보죠. 은행에서 집을 구매할 때 이자율이 4%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돈을 어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5%를 받는데요. 은행의 대출 비율이 70%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100원 다 살 수도 있지만 자산은 자기가 보유한 재산은 계속 투자를 해야 성장하죠. 가지고만 있으면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도모하려고 의사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30원은 내 돈으로 하고 은행에서 70원을 빌려서 4%의 이자율을 줄 거예요. 그럼 이 70원을 어떻게 해요?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원을 뭐예요? 5%의
투자하게 되겠죠. 그럼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1%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계속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죠. 에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적인 측면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예요. 금리가 이자가 있죠. 대출이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금리가 낮은 자금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즉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국가에서 돈을 빌려 수익이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 다음 코즈의 정리인데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기능에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경우에 따라 시장 기능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 코즈의 정리예요. 그래서 로널드 코즈는 경제학 이론인데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코즈의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 거냐라는 재산원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죠. 뭐 네 거 내 것도 아닌 그런 공유적인 측면이면은 코즈의 정리가 적용이 되기 어려우니까요. 왜냐하면 비효율성을 제거할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명확한 재산원이에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없거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 자체가 정말 극소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게 된다면 코즈의 정리는 주장대로 달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슈바베 법칙인데 독일의 슈바베가 주장한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대출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슈바베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거와 관련된 그런 법칙이죠. 그 다음 엥겔 계수인데 엥겔 계수라는 것은 내가 번 소득이 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식주, 즉 먹고 하는 식료품비가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을 계산한 거죠. 이렇게 보면 아니 앞에는 주거, 여기는 뭐 식료품비, 왜 이걸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다른 요소보다 가장 큰 영향력이고 이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 거예요. 엥겔 계수는 총가계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콜럼버스 달걀도 세운다, 깨서 세우면 되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냥 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깨서 세우면 되지 라고 하듯이 누군가가 이 방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누구나의 막연함을 명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계산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이 보다 더 용해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페리티 지수인데 농사 지시는 분들은 수확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 수확 시기 이전까지는 소비가 돼요. 수확을 하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은 폭락하게 되겠죠. 제대로 된 가격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과 연동해 농산물 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수인데 구매력이 페리티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 농가가 생산 또는 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변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쌀이라는 걸 예로 들었는데 쌀 1kg에 얼마라고 고시할 때 바로 페리티 지수를 감안해서 고시한다는 점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유동성 함정이에요. 경제 주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 주체들이 돈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용이한 상태를 대표하는 단어죠.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에요. 경제학자 케인즈가 처음 고안한 개념으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을 공급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투자나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재정 정책이죠. 뭐 국가 산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경기 종합 지수예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할 수 있잖아요. 와, 난 저번 달보다 이번 달 더 벌었어 라는 건 비교잖아요. 즉 경기종합지수는 각 지표의 전월 대비 변화율을 통계적으로 종합 가공 처리해서 산출한 지수로 경기종합지수, 즉 CI가 전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면 경기 상승, 마이너스면 경기 하강을 나타내요. 그리고 증감률에 따라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처럼 증감률에 따라 경기 변동의 진폭까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경기 확산 지수인데 경기 동향 요인이 다른 부분으로 점차 확산,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예요. 즉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부문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쳐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자들이 원부자재를 많이 들여왔다. 저번보다 한 10배를 들여왔다. 그럼 시장의 공급이 높아지고 공급을 하기 위해 인력이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득이라는 거 좋아지고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되겠구나. 이런 단순한 예측처럼 경기 확산지수라고 봐요. 그 다음 콜라보노믹스인데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한 상생이 윈윈 파트너십을 얘기해요. 그래서 협력의 경제학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중간에 보시면 누구가 협력을 할 수 있냐면 기업 간에, 노사 간에, 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윈윈이라는 파트너십을 달성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토빈의 Q 비율인데 토빈의 Q 비율이라는 것은 설비 투자 동향을 설명하거나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율을 토빈의 Q 비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업은 실물 가치가 있죠.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처럼 기업의 실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그런 과목 중에 인적 자원 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람은 자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노력하시면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르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신입해서 경험이 쌓이고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기업이 나 발전하듯 기업도 발전하고 국내에서 국외로 다양한 활동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물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의 거래되어지는 금액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되어지는 기업 가치죠. 그것을 우리는 시가총액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 가치 평가할 때 하는 것이 토빈의 Q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원래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하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디예요?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요. 시중 일반은행에 화폐를 공급하게 되죠. 비트코인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 통화정책을 펴는 그거와는 상반되게 이제 사이버 상에서의 추출한 머니가 비트코인이죠. 여러분도 이미 일상이기도 하고 많이 알고 계신 그런 화폐고요. 그 다음 카페라떼 효과인데 카페라떼,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커피를 안 드신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커피 값이 얼마일까요?
뭐 브랜드마다 서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5,000원 한 잔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주 5일 근무하면 5 그러면 25,000원이죠. 4주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이것이 12개월이면 120만 원이 되겠네요. 120만 원이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카페라떼 효과는 식사 후 커피 한 잔 값을 아끼기만 해도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리디노미네이션인데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경제가 발전하면 예전에 우리 1원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은색의 1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기 극히 드물죠.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지금 동전 쓰죠. 그리고 점차 카드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만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화폐 단위로 현재 경제에 거래되어지는 그 거래 단위 화폐 가치를 교환하는 게 힘들어져요. 500원짜리를 수십 장을 줘야 되는 걸 한 장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화폐의 가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한다든지 너무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으로 발생할 때 물 하나요? 여기 1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액면가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이죠. 그 다음 골디락스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이 음식 딱 좋아. 지금 분위기 딱 좋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을 때 골디락스라는 표현들을 쓰죠. 물론 이제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만 곰의 집에 가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적정한 죽이 있어요. 그럼 그 적정한 죽을 먹겠죠.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은 거의 없다. 그럼 이상적이죠. 이것이 골디락스예요. 그 다음 경제활동 인구인데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고요. 웩도독인데 개가 꼬리 흔들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꼬리가 격하게 흔들려서 몸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웩도독이에요. 꼬리를 지나치게 흔들어 개의 몸통이 흔들리게 하는 것을 비유한 건데 본래 현물 시장도 있지만 선물 시장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 1위다. 아침에 모닝커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업무 스트레스 커피, 점심 먹고 커피. 소비가 많다. 그럼 원두 소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두를 매번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짓기 전에 계약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1년 후에. 가격이 소비가 많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르게 돼요. 그럼 미리 계약하는 게 좋죠. 그것이 현재 거래인 현물 거래가 아니라 미래 거래인 선물 거래라고 그래요. 이 선물 거래는 거래소를 통할 때 표현하는 거래고 관련된 표준 약관이 있죠. 양 당사자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협의하듯 협의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선도 거래라고 그래요. 선도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두 번째 줄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현상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거래들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주어버리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국내 시장의 제1차 거래 단계에서 기업 상호 간에 대량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부 자재가 있을 거예요. 그 가격 올랐어요. 그럼 최종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즉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이렇게 해서 관련 용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니까 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았던 뉴스나 이런 경제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